이번엔 경제전망대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로존의 재정 리스크. 이것이 워낙 긴박했던 모양입니다. G7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갖는 등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예정이 없던 G7 화상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만큼 과거에 보면 이제 이 화상회의가 열리면은 세계 경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책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시장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안정심리를 부추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이 정책이 진전되는 내용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유로랜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국가 문제가 아니라 17개 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마치 그것이 정책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될 때는 합의 과정. 우리가 이제 정책에 있어서는 내부 시차랑 집행 시차 이렇게 외부 시차가 있는데요. 그런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될 수 있는 대로 정책을 팔로우업해서 정확히 팔로우업할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이 검토해야 될 것은 경제정책, 경기부양책이든 이런 책이 누가 주관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유럽의 위기 문제가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EU라든가 그 다음에 G7, IMF 같은 범세계적인 기구들이 좀 관장을 한다 한 측에서 전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럽 위기 해법에서 긴축과 성장이냐 했을 때 이제는 성장적으로 가닥이 잡은 거 같죠? 확실하게 네. 가닥이 잡은 거 해서 그런 쪽이 이제 좀 진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천안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렇게 조그만 정책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공황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 주체들에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루즈벨트 방식, 브라운식 방식, 또 일부에서는 J.M. 마샬 플랜 같은 이런 얘기 되는데요. 확실한 방안이 나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역시 유로랜드 내의 합의 가능성이 중요한데 역시 독일의 그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독일도 긴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독일의 그 시중은행들도 결국 3대 신용병으로부터 신용등의 강등 조치나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독일도 이런 조치 내용에 대해서 다소 합의를 이렇게 양보하는 가능성 이런 것이 이번 주에 진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G7 재무장관 회의, 정상회담도 수시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탁상 공론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중론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좀 허무한 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체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유럽 위기는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유동성 문제를 좀 일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부족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점검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로의 내부적 문제점이 있거든요. 통화통합은 달성하고 재정통합은 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신뢰를 조치를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원계 조정 문제. 자격이 없는 국가를 계속해서 끌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회원계 조정에 있어서 지금 메데플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이 문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럽 문제는 한국의 외환 얘기가 좀 다릅니다. 또 4년 전에 미국의 금리 얘기는 다릅니다.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위기는 사실 리퀴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만 공급해주면 위기가 극복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유럽의 위기는 솔벤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기 때문에 지급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번 주에 좀 다소 진정이 있었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는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는 일단 단기 자본 확충에 있어서는 자본의 확충과 뱅크론의 방지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엔나 이니셔티브에서 이 뱅크론 사태에 대해서 그 문제만 질적으로 이렇게 관장해주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눈에 종전과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안정기구를 좀 만들어서 유로본드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독일이 좀 다소 전향적 입장으로 검토된 것도
사실 진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문제는 이렇게 지금은 처리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형태를 떼어낼 것이냐 하는 그렉시트 방안, 유로존의 형식상은 남아시킬 것이냐, 그리고 독자적 운영권을 줄 것이냐 하는 지유로 방안에서 지금은 IMF라든가 이런 대부분 이렇게 국제경제를 지키고 하는 데에서는 지유로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긴축이냐 성장이냐 했을 때 성장을 통해서 지금 능력을 같이 키워주겠다 하는 것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전일 우리 시각으로 오후에 한 5시경에 그 금리를 정기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서둘러서 인하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이 있을까요? 역시 그 내용은 중국의 이번에 조치 내용이 다른 조치와 좀 다른 점을 한번 발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동안 금리 정책에서 지급준비 정책에서 중국은 이제 기준금리라는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기준금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1년 만기 대출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게 1년 만기 대출이 반드시 서방선진국의 공개시장에 조직되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워낙 그 기준금리 얘기를 그걸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1년 만기 대출이자리가 예금금리를 함께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기부양과 증시부양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금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중으로부터 증시로 자금의 무비 현상을 주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출금리가 이렇게 내리면 예금금리는 시간을 갖고 내리겠습니다는 한 번에 내린다는 것은 역시 경기부양과 증시부양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이렇게 정책 결정하면 언제서부터 시행하다 보통 2주 후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제 결정하고 오늘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유럽위기 차단 목적이 참 크다. 두 번째는 경기에서 보면 2분기에 어느 정도는 8% 이하의 소위 마우버 정책이 이렇게 그 정책이 좀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추론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중국은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인 정책을 이렇게 간 거지는 않습니다. 항상 경제 현상을 보고 경제 통제력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통제 정책을, 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항상 프리엠티브, 통화제의 메커니즘에서 향후 6개월 이후에 감안해서 지금 정책을 취하는 데 반해서 중국은 국가의 경제 통제력이 갔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이후에 사회적 정책을 강조하는 쪽이 지금까지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2분기의 성장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는 그동안 지켰던 마보 정책의 8%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서 상당히 긴박하게 이번에 움직였다. 그리고 다른 경기 부양 이외에 정시적인 부양을 하는 목적도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경제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가 러쉬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앞서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축에서 부양이라든지 성장 쪽으로 스탠스를 완전히 이제 돌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보죠. 역시 그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가마다 위기가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보다는 시차가 좀 짧고 직접적인 효과는 재정 정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의 그 대책으로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각국의 재정 사정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지가 적은 가운데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많이 의존하는데요. 금리가 이미 많이 내린 데에는 유동성 정책,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많이 하는 뭐 양적완화 정책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위기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돼서 인플레를 차단하든 부동산 부문의 거품을 차단하는 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던 국가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에서 중앙은행의 변화된 모습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확실히 중앙은행 목표는 전통적인 목표인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 쪽, 성장 쪽에 지금 일제히 바뀌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리고요. 수단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런 정책이 확실하게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금리를 변경할 때는 이 마이탈 리스트의 마이탈 룰, 통화정책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 운영표를 가져가는 사람에 의한 기준금리 방식을 취했던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이렇게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변화된 목표가 성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 수단에 있어서는 통화정책 수단에서 유동성보다는 금리 인하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금리를 지금 오늘 조치까지 합쳐서 12개월 정도 조치했지 않습니까? 동결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나 각국들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금리 정책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 사실상 시청자분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이 변화된 모습에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저도 뭐 한국은행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은 좀 한 번 정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정책의 연관성입니다. 글로벌 공조라는 표현 당연히 나오는데 유럽, 뭐 중국, 이번에 미국입니다. 미국의 QE3 이야기가 어제 언급이 안 됐던 모양이거든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 대한 실망감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블랙 먼데이에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3차 양적 정책에 대해서 뭐 거의 가능성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또 매스컴에서도 그런 내용을 하는데요. 미국의 지금의 입장은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경기 회복이 완전히 이렇게 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 4년 전에 추진했던 소위 브라운식 방식의 헬컵 방식의 그 자금을 공급했던 것이 실제 물가는 아직까지 올리지 않고 있다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상당히 높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고요. 그러나 과거의 것처럼 돈을 퍼붓는 소위 3차 영적 정책 추진할 경우에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1, 2차 국채 매입 방식에 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아무리 버냉키가 경기 부양에 성장에 치우친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사실상 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영적 정책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의회반에서 고스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경기 부양과 인플레 기대 심리를 동시에 차단시킬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뭐냐 하는 것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은 공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적인 구조를 통화량이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실물 경제,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한다든가 양적완화 정책을 취해도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도록 양적완화 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냐면 한편으로 공급해줘야도 한편으로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단기채 매입을 통해서 단기채 매도를 통해서 흡수해주는 방법이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고 네.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은행의 역할로서 FRB의 입장으로 해주는 것이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에서 경기 부양을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 조세 감면이라든가 뭔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고 공급 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인플레 기대심을 차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우리가 스테이플레이션 국면에서 새로운 경제를 나왔던 소위 레포 커브를 바탕으로 하는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공교롭게도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원하게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라든가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에서 공급 증식에 나왔던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해주고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3차 양적완화보다는 미국의 성장세를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 비록 단기적으로 3차 양적완화를 추진하면 아주 이렇게 쇼킹한 효과는 있겠습니다는 오히려 이것이 미국 경제를 지속 가능성을 부식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곧바로 하면 금리는 다시 인상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3차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이런 지속 가능한 미국 경제 순리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버냉키가 구상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하게 보이는 정책은 아닙니다는 오히려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하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들이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연장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서프라이 사이드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요 3차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증시에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호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원하고 화끈한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이것을 또 한번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경제전망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